여기 병실 맞죠? 이혼해주세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음 위로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내 손가락은 조용히 스마트폰의 작은 빨간 점,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 불을 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어 솥에 안치는 것이다. 그리고 약탕기에는 시아버지의 기력을 위한 약재를 넣는다. 황기, 대추, 감초. 남편은 그 정성을 시간 낭비라 했지만 나는 이 과정이 기도와 같다고 믿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이 지루한 의식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질서였으니까. 결혼 15년. 전통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시댁의 맏며느리. 내 이름 김서연 앞에는 늘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 한때는 나도 나만의 음식을 꿈꾸던 영국가였지만 장남의 아내가 된 후 내 꿈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이 되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애비 사업 물려받을 손주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맏며느리야. 그 모든 시간을 나는 묵묵히 견뎠다. 특히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지난 1년은 오롯이 나의 시간이었다. 남편 박진우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얼굴만 비쳤다. 그는 늘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이 많네. 그래도 당신밖에 없잖아. 이럴 때 힘내야지. 그의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에 대한 확인처럼 들렸다. 그는 병실에 5분 이상 머무는 법이 없었다. 시선을 늘 휴대폰에 고정한 채 효율과 성과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다 떠났다. 그가 스치고 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이상 징후는 그렇게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됐다. 그의 와이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기, 주말에도 이어진다는 긴급회의, 그리고 나를 보는 그의 눈에 더 이상 내가 담겨있지 않다는 공허함. 오늘도 나는 새벽에 끓인 약재물을 보온병에 담아 병실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마른 얼굴을 닦아드렸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등에 검버섯을 쓸어내리며 나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갈색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요리 노트.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회사의 모든 비법과 철학이 담긴 집안의 진짜 유산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그 노트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서연아, 음식은 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다. 그 말이 좋아서 나는 이 집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화려한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다. 최윤아, 남편의 회사와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한다던 컨설턴트. 진우가 몇 번이고 유능한 파트너라고 칭찬하던 여자였다. 그녀 뒤로 당황한 기색의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여기 병실 맞죠? 이혼해주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직 B- 하는 기계음만이 심장처럼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물수건을 다시 물에 적셨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침묵이 답답했는지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진우 씨가 말했어요. 정리하고 싶다고. 언니가 놔주면 모두 편해져요.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자. 엄마 힘든데. 엄마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보았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불안한 듯 최윤아와
의식 없는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아, 끝이구나.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위태로운 가족도. 나는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의 입술을 적셔드렸다. 내 행동에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진우의 팔을 잡아 끌고 병실을 나갔다.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거봐, 별말 못하잖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낡은 요리 노트 위로 손을 얹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나의 청춘, 아버지의 시간,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약속.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화면에는 신우이 박지혜의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퇴거 통보 장례식 후 집 정리 바람. 나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해졌을 뿐이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퇴거 통보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다. 젖은 국화 꽃잎 몇 개가 병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며 다짐했다. 끝까지 버틴다. 법정 다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15년간 김서연이라는 이름 위에 쌓아 올린 시간들을 나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결혼은 나에게 버티는 삶의 다른 이름이었다. 음식 연구가라는 내 꿈은 장남의 아내라는 현실 앞에서 쉽게 부서졌다. 시어머니 고은숙 여사는 가업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분이었다. 그녀에게 나는 늘 부족한 존재였다. 손맛이 아쉽고 걸음걸이가 굼뜨고 결정적으로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내 어깨를 쳤다. 쟤는 손이 야무지질 못해서 저러니 아들 복도 없지. 지혜야, 내가 와서 전 좀 붙여라. 그럴 때마다 신우이 박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밀치고 프라이팬을 차지했다. 그녀는 나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듯했다. 새언니,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오빠가 잘해주면 됐지. 남편 진우는 언제나 방관자였다. 그는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알잖아라며 나를 다독였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 그는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나의 상처를 외면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와 같았다.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분이었지만 그는 내가 부엌 한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칠 때면 말없이 다가와 갓 지은 밥, 한 술에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내밀곤 했다. 서연아, 밥은 먹고 울어라. 속 다 버린다. 그의 투박한 위로가 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그가 쓰러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병간호를 자처했다. 진우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나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 방식은 구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었고 효율과 혁신을 외치는 최유나 같은 사람들이 남편의 주변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병실을 지키는 그림자였다. 어느 날 의식이 잠시 돌아온 시아버지가 내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나한텐 내가 이 집의 기둥이다. 저놈 진우 녀석이 회사를 망칠까 두렵구나.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무너지는 내 자존감을 붙잡기 위한
시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병실을 나서던 나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너 지금 애비 옆에 붙어서 뭐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지? 유산이라도 더 받으려고. 잊지 마라. 넌 우리 집시를 못 받은 몸이야.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내 모든 헌신과 시간은 유산을 노린 계산으로 오해받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핥히는 가시밭이었다. 며칠 전 나는 시아버지의 낡은 레시피북을 정리하다가 맨 뒷장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매화 피는 날 강태준. 강태준 부장님은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한 분이었다. 지금은 진우의 경영 방식에 밀려 지방 공장을 관리하고 계셨다. 무심코 넘겼던 그 메모가 병실에서의 사건 이후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화 피는 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텅 빈 병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웃음도 눈물도 사라진 텅 빈 얼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은 끝났고 가족은 허상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위해 버텨온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복수는 그 다음이었다. 먼저 나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시아버지의 낡은 레시피북과 그 안에 숨겨진 메모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과 사람들의 낮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기계적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허리를 숙이고 마른 입술로 감사를 표하고 다시 허리를 숙였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모든 감각이 마모된 듯 무뎠다. 남편 진우는 상주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장례식장 입구를 향했다. 마치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고 시누이 지혜는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집안의 위세를 과시하기에 바빴다. 이 기이한 가족의 풍경 속에서 나만이 온전히 이방인이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이었다. 검은 상복들 사이로 새하얀 코트가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백색.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과 시선이 그 한 점으로 모였다. 국화와 흰 코트. 죽음과 삶의 불길한 대비. 최윤아였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향대 앞으로 걸어왔다.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누이 지혜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지혜의 목소리에 장례식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는 오빠의 불륜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집안의 체면,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진우 씨 아버님이시잖아요. 누가 들어오래요. 여긴 가족 자리예요. 당장 나가요. 지혜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진우가 나섰다. 지혜야, 그만해.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제정신이야?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 저기 새언니 얼굴 좀 봐. 그제야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아니, 지을 수 없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덩어리가 숨을 막았다.
그때 영정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최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쟤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최윤아가 아닌 나를 향했다. 넌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한 거야? 집안에 이런 망신살이 뻗치게 할 동안 넌 대체 뭘 했냐고. 순간 장례식장은 우리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전시하는 무대가 되었다. 남편의 외도, 시누이의 경멸,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난. 모든 화살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 모든 공격의 중심에 선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윤아는 그 아수라장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다. 언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걸. 어차피 이 집안 오래 못 가요. 그 말은 예언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유유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진우는 그저 엄마 그만하세요. 지혜야, 너도 그만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방관자였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연출가일지도 몰랐다. 장례식장의 정적. 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15년간 애써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는 감각.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족이라는 연극의 막을 내 손으로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시아버지의 낡은 레시피북 맨 뒷장에 적혀 있던 메모가 떠올랐다. 매화 피는 날 강태준. 그것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낯선 공간이 되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국화향이 배어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속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이 어긋난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 이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청했다. 우리 정말 여기서 끝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서연아,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조급함만이 묻어나왔다. 나는 붙잡으려 했다. 15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다. 회사는 어쩔 건데?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당신이 지켜야지. 구식이야. 시대가 변했어. 아버지 방식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해. 최윤아 씨 말대로 지금이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최적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최윤아라는 이름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를 옥죄어 왔다. 시누이 지혜는 노골적으로 나를 압박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상속 재산 목록을 들이밀었다. 새언니, 법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죠.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아버지 유산에 며느리 몫은 없다는 거 아시죠? 오빠가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 군말 없이 도장 찍고 나가요. 그녀는 내가 시아버지 병간호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오직 법적인 권리와 지분만이 그녀의 관심사였다.
그녀에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더 깊은 절망은 시어머니에게서 왔다.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가 회사를 팔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아버님 평생이 담긴 곳이잖아요. 이제 와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진작 남편 단속이나 잘하지. 그리고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넌 이제 남이야. 그녀는 내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아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가족 중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집을 정리하다가 진우의 서재에서 사업 계획서 하나를 발견했다. 최윤아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프랜차이즈 론칭 계획서. 나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다.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였다. 기존 공장 부지 매각 후 클린 푸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면 철거 및 친환경 시설 건축. 그들의 계획 속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최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집에 들어온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계획서를 빼앗아 들었다. 이런 거 봐도 이해 못하실 텐데. 시대에 뒤처진 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저 낡은 공장도 마찬가지죠. 버려야 새 것을 얻는 법이거든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롱 이상으로 들렸다.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그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버려지는 낡은 것이고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없었다. 트렁크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시아버지의 레시피북뿐.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강태준 발신. 며칠 전 메모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흙이 묻은 작은 매화나무 묘목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모님, 아버님께서 매화 피는 날 꼭 전해드리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나는 묘목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이 작은 나무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어긋나고 모든 문이 닫힌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묘목의 가느다란 가지만을 하염없이 쓸어내렸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가 열렸다. 나는 이혼 서류와 펜을 가방에 넣고 시댁으로 향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지키고 싶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변호사와 함께 진우와 최윤아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미래 비전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PPT를 띄워놓고 있었다. 신우이 지혜는 기대감에 찬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잘 왔어, 서연아. 앉아. 변호사님께 설명 다 들었지? 내 도장만 있으면 돼.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줄게.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마치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하는 기계처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모두의 시선이 의아함으로 나를 따랐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밥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갓 지은 쌀밥 한 공기와 작은 종지에 담긴 맑은 동치미. 그것이 전부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언니? 이 중요한 자리에 밥상이 웬 말이야. 마지막으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고 싶으신가 보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의 낡은 레시피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펼쳤다. 첫설이 맞은 무로 담근 동치미, 마음이 허할 때 약이 되는 음식. 아버님 일주기 제사에 올릴 음식이에요. 미리 맛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 지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밥상과 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어머니,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맛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맑은 동치미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숟가락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곧이어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이 맛이야, 이 맛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그 맛. 그녀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시간,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자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진우 이놈아, 넌 내 애비가 평생 뭘 지키려고 했는지 하나도 몰라. 저 화려한 종이 쪼가리 몇 장에 내 애비 인생을 팔아먹으려고 해? 진우는 당황했고 최윤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때 신우이 지혜가 끼어들었다. 엄마, 왜 이래? 오빠가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 저 동치미 하나에 뭘 그렇게 해. 닥쳐.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돈. 내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지.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나는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진우는 결국 폭발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김서연,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진심은 왜곡되었고 나의 마지막 노력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서명을 마친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진우의 고함, 지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뒤엉켰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문가에 서 있던 강태준 부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시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을 밖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가장 좋은 장맛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온다고. 썩지 않으려면 버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희미하게 울렸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비가 얼굴 위로 떨어졌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강태준 부장의 말과 함께 흙이 묻은 작은 매화나무 묘목이 떠올랐다. 썩지 않으려면
버텨야 한다. 그 말이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가느다란 뿌리처럼 내 안에 남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밤, 비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낡은 트렁크 하나와 흙 묻은 매화나무 묘목을 들고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발길이 닿은 곳은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인적 드문 골목이었다. 나는 텅 빈 가게 앞 처마 밑에 주저앉아 차가운 비를 피했다. 흠뻑 젖은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15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귓가에 강태준 부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썩지 않으려면 버텨야 한다. 나는 품속에서 시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냈다. 비에 젖을까 옷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 글씨들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진우. 세 식구가 낡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게 간판에는 청명 장독대라고 쓰여 있었다. 회사의 옛 이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시작, 나의 전부.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돈, 성공, 프랜차이즈 진우가 좇는 것들. 너머에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사진 속의 웃음, 이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장맛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의 의미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강태준 부장님이었다. 그는 우산을 받쳐들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어떻게? 아버님께서 혹시 사모님이 집을 나오시면 이 주소를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첫 가게 자리라고. 그가 가리킨 곳은 내가 비를 피하고 있던 바로 그 텅 빈 가게였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공간이 보였다. 아버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드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으셨죠.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 믿으셨으니까요. 그는 보온병을 내밀며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다음 날 나는 강 부장님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잠이 깼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나를 찾아왔다. 신우이 지혜였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헬쑥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나는 그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지혜는 병실 복도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새언니, 그날 이후로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아버지 사진만 보고 계셔. 오빠는 최윤아랑 회사 매각 계약서 도장 찍으러 다니느라 바쁘고. 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시아버지의 레시피북과 그가 남긴 흑백 사진을 꺼내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이틀 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언니 엄마가 새언니가 끓여주는 죽이 먹고 싶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을 보았다. 강 부장님이 가져다 준 매화나무 묘목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죽은 듯 보였던 가지 끝에서 기어이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레시피북을 펼쳤다. 기력이 없을 때 먹는 잣죽. 쌀을 불리고 잣을 곱게 갈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서도 용서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이죽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김서연이었다.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아버지의 낡은 가게에서 그의 레시피북 한 권으로 다시 해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내가 끓인 잣죽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비워냈다. 빈 그릇을 받아드는 내 손 위로 그녀의 차가운 손이 잠시 닿았다가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시아버지의 첫 가게였던 그 텅 빈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부장님이 낡은 열쇠를 건네주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묵은 때를 벗겨내자 공간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작은 부엌 뒤편에는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마당과 수십 개의 낡은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다. 시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나는 레시피북에 적힌 대로 가장 기본적인 장부터 다시 담그기 시작했다. 콩을 삶고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는 고된 과정. 몸은 고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나는 김서연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을 찾아왔다. 퇴원 후 처음 하는 외출이었다. 그녀는 낡은 항아리들을 한참 동안 쓸어보더니 내게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그녀의 첫 사과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부족했어요. 이걸 내게 줘야겠다. 그녀가 내민 것은 빛바랜 가죽 주머니였다.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다. 내 아버지가 평생 거래했던 전국의 재료상들 도장이다. 청명 장독대 이름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이지. 진우 녀석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 내가 이 이름을 다시 찾아다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도장들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린 신뢰이자 시어머니가 내게 건네는 믿음이었다. 15년간 나를 올감했던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게가 비로소 따뜻한 책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강태준 부장님과 함께 도장에 새겨진 이름들을 따라 전국의 장인들을 찾아다녔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지리산 깊은 곳의 한봉 장인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다. 매화는 가져오셨소?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매화 피는 날 강태준. 시아버지의 레시피북에 적혀 있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메모. 나는 차에서 조심스럽게 매화나무 묘목을 가져왔다. 장인은 묘목을 보더니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군. 언젠가 이 매화나무를 들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이게 바로 열쇠였던 게요.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매화나무 묘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의 유지를 잇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유언장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병실에서 내게 남긴 내가 이 집의 기둥이라는 녹음 증거는 법정에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켜낼 사람이라는 믿음의 증표였음을.
나는 최고의 재료들을 얻었다. 첫설이 맞은 무, 지리산 토종꿀, 해풍 맞은 천일염. 시아버지의 레시피와 최고의 재료가 만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다. 첫 상품은 첫설이 동치미와 매화꿀에 절인 배숙이었다. 폭발적인 반응이 왔다. 광고 하나 없이 오직 맛과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은 잊고 있던 시간의 맛, 정성의 가치에 열광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작은 가게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나는 시어머니 그리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한 지혜와 함께 작은 밥상을 마주했다. 새언니 아니 언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같이 잘해보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상처는 아물고 관계는 회복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앙상했던 가지에는 어느새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곧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다. 진정한 반전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땅 위에서 스스로 꽃을 피워내는 것임을. 나는 조용히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내가 심은 매화나무는 거짓말처럼 화사한 꽃을 피웠다. 시간을 담는 그릇은 작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작해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음식을 느리지만 정직한 맛이라고 불렀다. 반면 박진우와 최윤아가 야심차게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들이 내세운 빠르고 트렌디한 맛은 금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빚,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심이 빠진 음식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신우이 지혜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진우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다. 한때 번쩍이던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어. 최윤아 씨는 자기 집은 챙겨서 떠났고 집도 차도 전부 넘어갔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팔려고 했어. 진짜 가치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쫓았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제사에 쓰려고 담갔던 장이에요. 어머니께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건 당신 목.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레시피북을 복사한 사본과 내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며 빌렸던 돈이 들어 있었다. 서연아, 이건 빚지고 사는 거 싫어서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아, 당신 인생.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들의 쪽박은 내가 깨뜨린 것이 아니었다. 진심을 저버린 자들이 스스로 맞이한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 지혜와 함께 마당에 앉아 매화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서연아 혹은 우리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지혜는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내 가장 든든한 동업자가 되어 주었다. 서연아, 진우 녀석이 오늘 다녀갔더구나. 장가지고. 내 어머니. 잘했다. 내 인생 살아. 이제 너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서연이다. 그녀의 말에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15년 전 이 집안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은 끝났고 가족은 허상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버텨온 것일까? 이제 나는 그 답을 안다. 나는 무언가를 위해 버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시간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나만의 장맛을 내기 위해 나 자신을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이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시간을 담는 그릇 1호점 현판식이 열렸다. 시아버지의 첫 가게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 간판에는 청명장독대라는 옛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그들 속에 강태준 부장님도 있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전부 부장님과 아버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했다. 저는 오늘 15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곳은 제 이야기가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처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내가 서 있었다. 사랑이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시간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 그것이 내가 찾은 삶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니까.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의 장독대 위로 소복이 쌓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봄날이었다.